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인류는 누구나 자기 존재에 뿌리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듣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가장 먼저 불러주는 성과 이름. 성은 내 존재를 알려주는 신호이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진행을 맡게 된 배우 남명렬입니다. 백성이란 말은 100개의 성씨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말 그대로 100개의 성씨를 가리키고 100개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첫 편은 수많은 성씨를 가진 나라 중국의 성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공안부 호적관리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년 호적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서 사용되는 성씨는 약 6천여 개이며 이 중 56%는 20명 이하의 극소수만 사용하는 희귀 성씨입니다. 중국 고금의 성씨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성씨는 2만 2천여 개입니다. 여기에는 몽골족, 만족, 티베트족, 이족 등 소수민족의 성씨가 4천여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절반이 넘는 17,000여 개의 성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소수민족과 이민족들이 한족과 동화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을 버리고 한족의 성씨로 고쳤기 때문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없어진 것은 2글자 이상의 성씨였습니다. 여기 한족의 남궁 성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궁 성씨는 후대로 오면서 남씨와 궁씨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여진족의 도단씨가 두씨로 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과 북경에 두씨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개가 넘는 성씨를 가진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무엇일까요?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왕씨, 리씨, 장씨, 류씨, 진씨가 중국의 5대 성씨로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天安门 앞에서 중국인을 마주치면 10명 중 3명은 이들 5대 성씨를 가진 중국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거기에 지난 2020년 신생아수에서도 리씨, 장씨, 류씨가 각축전을 벌여 향후 100년간 이 5대 성씨 안에 다른 성씨가 들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왕씨, 이씨, 장씨는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성씨이며 가장 번성한 성씨입니다. 자, 여기 상단에 보이는 김, 이, 박, 최, 정은 우리나라 대표성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성은 대부분 한 글자입니다. 많다고 해도 남궁, 독고, 선우, 황보처럼 두 글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의 성씨는 어떨까요? 중국의 성씨는 크게 단성, 복성, 그리고 다자성으로 나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은 단성인데요. 무려 5,327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성과 삼자성도 각각 4,329개, 1,615개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복성은 제갈, 사마, 하후, 공손, 구양, 황보, 모용 등이 있는데 구양이 111만 2천 명으로 복성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족이 주로 단성을, 그 외 소수민족에서 복성과 다자성을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가장 긴 성씨는 과연 몇 글자나 될까요?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티베트에서는 자그마치 한자 10개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가장 긴 성씨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후어 얼추 안자 무스 타얼 주두어. 발음조차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름을 한 번 쓰려면 10자가 넘는 글자를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성이 중국에 많은 이유는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성씨를 한자로 옮겼기 때문이죠. 중국 고대 성씨 중에는 지금 한자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성씨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 귀자를 쓰는 귀성입니다. 이 귀자는 고대 중국인으로 보면은 그런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죽은 후에 연기로서 신령스러운 기운으로서 후대인을 보호하는 그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성의 시조는 바로 강성에서 나온 염제의 후손인 귀유구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성이 있는데 이 사성은 죽을 사자를 쓴 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성은 원래 선비적의 성씨로서 선비적이 수당시대에 한화됨으로써 한자의 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성의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생각사를 쓰는 사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죽을 차자를 쓰는 사성은 극소수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자를 성으로 사용하는 중국 서북부의 소수민족, 욕하다, 꾸짖다의 의미를 가진 매와 1에서 10가지 중에 숫자 하나를 성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다양한 성씨를 가진 나라 중국. 중국의 성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국 성씨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하남성 안양시의 은허입니다. 상왕조 시대의 유적지이자 갑골문자가 발견된 출토지인데요. 여기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자인데요. 갑골문 성씨 대조표,
그렇습니다. 이 갑골 문자는 기원전 1200년경에 중국 상나라에서 사용된 성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와 많이 다르지만 중간중간 낯익은 갑골문도 눈에 띕니다. 당시 중국 상나라 사람들은 부족끼리 모여 살았는데 이 부족이 한 사회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족들은 각각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씨라고 불렀습니다. 부족원이 늘어나면서 한 부족이 여러 부족으로 갈라지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이동한 부족들은 이전에 함께 사용한 부족명을 성으로 불렀고 동시에 갈라져 나온 자신만의 부족명을 씨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은 예전에 있던 부족의 호칭이고 씨는 비교적 후기 부족의 호칭인 것입니다. 이때는 성과 씨를 구별했던 것이죠. 당시의 갑골문을 보면 성을 모두 날생으로 사용하였고 여자 여자를 붙이지 않았는데요. 성 대신 생이라 쓴 것은 자신이 태어난 근원을 되짚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씨를 의미하는 한자 생에 여자 여자가 붓으로부터 성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문해자를 살펴보면 성은 사람이 태어난 바이다. 옛날 신령스러운 어머니는 모두 하늘에 감응하여 낳은 아이다. 고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여자와 생자에서 나왔다. 생은 곧 소리이니 춘추전에서는 천자가 태어남으로 인해 성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성은 신령스러운 어머니와 하늘의 감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대 8대 성씨의 한자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강씨, 희씨, 사씨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8대 성씨입니다. 이 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고대 성에는 모두 여자를 뜻하는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의 성씨 제도가 중국 고대에는 성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북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아버지의 신분을 나타내는 씨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 지난 시대에 성과 씨가 통합이 되었고 소수 민족이 합쳐지면서 중국의 성씨는 더욱 증가하게 됐는데요.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성씨의 99%는 바로 고대 8대 성씨에서 파생된 씨입니다. 이런 중국 성씨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고대 성씨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왕오제는 고대의 그 제왕을 지냈던 세 분의 황과 그 다섯 분의 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황제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삼왕오제는 고대의 제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상고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성씨를 사용하지 않았고 최상층 신분에 있었던 황제, 제후, 귀족, 부족장 이런 사람들만 성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상고시대 때 그 제왕을 지냈고 문명을 창시했던 그 삼왕오제에게 그 성씨의 기원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성씨는 삼황오제에서 기원되었는데요. 삼황오제 대부분은 동이족입니다.
현대 중국의 사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찬한 책 고사변을 살펴보면 동이는 은나라 사람과 동족이며 그 신화 역시 근원이 같다. 태호, 재준, 제곡, 재순, 소호 그리고 설 등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근래 사람들이 이미 명확히 증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에도 삼황오제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고대 성씨는 동이족으로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경 요전에 나옵니다. 평장백성, 큰 덕을 밝혀 9 족속을 화목하게 하니 백성이 밝게 다스려졌다는 내용인데요. 100가지 성, 온갖 성이란 의미로 백성이란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구절을 미뤄볼 때 최소 4,000년 전부터 성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은 보다 오래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5,700여 년 전 신시배달국 제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태호 복희 씨가 성을 풍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풍성이 가장 오래된 성씨이며 성씨 문화가 태호 복희 씨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호 복희 씨는 결혼과 성씨제도, 농경과 목축을 정착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의학과 시간, 별자리 등 인류 문화의 근간을 이룬 동이족의 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나라의 황보밀이 편찬한 제왕세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태호 복희의 성은 풍이며 동이족으로 진국 출신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풍씨도 동이족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씨는 15대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8성으로 갈라집니다. 그중 현재 100대 성씨에 드는 성이 임씨와 팽씨입니다. 풍씨와 더불어 중국 고대 성씨에서 빠질 수 없는 성, 바로 강씨입니다. 중국 고대 8대 성의 하나인 강씨는 풍씨가 사라지고 400여 년이 지난 5,300년 전 염제 신농씨가 자신이 태어난 지명인 강수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성을 강으로 삼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씨입니다. 그렇다면 강씨를 처음 사용한 염제 신농씨는 누구일까요? 신농 씨는 삼항 중에 한 분입니다. 환단고기의 그 신시본기를 보면은 우리 배달국의 8세 안불현 환웅께서 신농의 아버지 소전을 강수의 간병관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강수에서 신농 씨가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강씨로 삼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태호 복희 씨의 바람풍자 그 풍씨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풍씨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농 씨가 썼던 강씨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씨라는 이제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타이완의 대북에서 그
간행된 강씨 종친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강씨에서 250여 개의 성이 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성씨가 그 신농시에서 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신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신농시의 그 성씨가 가장 많이 후세에 번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의 신이자 농업을 주관했던 신, 염제 신농시가 강씨인 것은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황 5제의 염제 신농시가 천수에서 태어나고 섬서성 기산현을 흐르는 강수에서 자라서 지명인 강을 성으로 삼았다. 사기에 나온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지명으로 성씨를 삼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제의 아버지 소전은 고시 씨의 후예로 염제 신농시 역시 동이족 출신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약 600만 명이 강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치우천왕이나 요순시대 제후 강백이, 제나라의 제후가 된 강태공이 이 강씨에 속합니다. 강태공은 강백이의 37대 손으로 본명은 강상, 본관은 천수이며 염제 신농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어 강씨의 실질적인 시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주나라 문왕과 그 아들 무왕을 도운 주나라 건국의 1등 공신 강태공은 전국 칠웅인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는데요. 이후 강태공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성씨가 강태공의 자손들로부터 갈라져 나왔고 그중 최초로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진시황의 여씨도 강씨에게서 갈라져 나온 성씨입니다. 한국의 진주 강씨도 강태공을 선조로 하고 있는데요. 평해 구씨, 온양 방씨, 충주 최씨를 비롯해 노씨, 오씨, 정씨, 장씨, 경씨, 감씨, 홍씨 등 247여 개의 성씨가 강씨로부터 분파된 성씨입니다. 또 강씨와 함께 고대 성의 하나인 자성은 은나라 왕실의 성입니다. 사기의 은본기에는 자성의 탄생 비화가 실려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나라 시조 설의 모친인 간적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제비의 알을 삼킨 뒤 임신을 하였고 이렇게 설을 낳았다고 하여 설의 성을 자로 삼는다. 이렇게 생긴 자성은 송, 종, 공, 임 등을 비롯하여 120여 개의 성으로 분파됩니다. 공자가 공자세가에서 자신은 은나라의 후예라고 말한 것은 공씨가 자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과 자성, 그리고 고대 8대 성을 시작으로 중국은 수많은 성씨가 생겨나는데요. 이 중 현존 성씨로 중국 역사를 통틀어 주요한 위치에 있는 4대 국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약 1300년간 중국을 통치한 성씨들입니다. 통일 왕조의 면모를 갖추면서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는 네 왕조, 바로 유방이 세운 한나라, 이세민의 당나라, 5대 10국의 혼란기를 통일한 조광윤의 송나라, 그리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입니다. 주씨는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의 국성입니다. 주원장의 주씨는 한족이 지배한 마지막 왕조인데요. 주원장은 한족의 왕조를 다시 세우면서 모든 몽골 풍속을 금지시키고 당과 송시대의 중화 전통과 관습을 부활시키면서
중앙 집권 체제와 황권 강화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276년간 16명의 주씨 황제가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주씨는 이때 황성으로서 크게 번성하였는데 명나라 멸망 이후 청나라의 주씨 사냥으로 많은 수가 멸족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모팡의 중국 유전자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원장의 후손만 중국에 20만 명이 넘게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중국 남부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네 왕조 유, 이, 조, 주, 네 성씨가 세운 나라는 오랜 기간 존속하며 성공한 왕조로 후손 또한 크게 번창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네 성씨를 모두 합친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 넘고 인구 순위 14위인 주씨를 제외하면 모두 10대 성씨 안에 드는 큰 성씨입니다. 중국의 고대 성씨를 살펴보면 강씨와 풍씨를 비롯하여 희씨, 요씨, 규씨는 자신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고 자씨와 사씨는 토템에 기원하여 나온 성씨입니다. 이후 고대 성씨의 뿌리를 두고 수많은 성씨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방식으로 새 성씨가 생기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현대 성씨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성씨의 출처와 기원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 송대는 성씨의 출처를 바탕으로 성씨를 구분하였는데요. 그의 저작 통지시종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성씨로 삼기도 했고 시족, 불학, 표지, 기호를 직접 시로 계승한 후손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조상의 조코나 시호를 성씨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국위씨라고 하여 나라의 이름을 성씨로 삼기도 했는데요. 당나라에서 당, 우나라에서 우, 하나라에서 하, 주나라에서 주가 이렇게 생겨난 성씨입니다. 그 외에도 거주지를 성으로 삼기도 했고 자를 성씨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후의 아들은 공자, 공자의 아들은 공손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손의 아들을 또 공손으로 부를 수가 없어 왕이나 부친의 자를 성씨로 삼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분체계, 관직, 직업, 또 일어난 사건에서 성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중국 성씨들은 한 곳에 모여 집성촌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지금은 산업화로 인해 대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성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국 지방에는 같은 성씨끼리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광둥성 차오산의 다창룽촌은 전국 인구 제1촌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가장 큰 집성촌입니다. 다창룽촌은 진씨 가문이 모여 사는 마을로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마을에서 뻗어나간 자손들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서 모두 합치면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에는 사당이 70곳에 달하고 대형 제사 때는 외지로 나간 후손들도 한자리에 모일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후이성 남부에는 한국의 안동 하회마을과 비슷한 두 개의 전통 마을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시리춘과 홍춘인데요. 황산자락에 위치한 이 두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고대 마을입니다. 시리춘 마을 입구에는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패방이 세워져 있는데 이 문은 충, 효, 정절 등 유교의 덕목으로 황제의 포상을 받은 가문에서 그 덕을 기려 세운 문입니다.
이 시리춘에 있는 많은 가문 중심에는 호시성이 있습니다. 시리춘이 호시 집성촌이 된 것은 10세기 당나라 황제 소종의 왕자로부터입니다. 변란을 피해 이곳에 숨어 들어온 소종의 왕자는 호시 집안에 입양되어 성을 호로 바꾸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호씨는 1465년에 장사를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호씨 집안은 시리춘에 600가구 이상 거주하는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시리춘 인근의 홍춘 역시 중국의 집성촌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집집마다 수로가 연결되어 있고 300~4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입니다. 홍춘은 왕씨 집성촌으로 한나라의 장군 왕웬이 세운 마을인데요. 1131년에 왕웬의 후손 왕옌지가 치수 마을로부터 레이강산 근처의 강 상류로 가족들을 데리고 와 이곳에 13채의 집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홍춘은 수백 년 동안 왕씨 집성촌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도 왕씨끼리만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마을 인구의 80% 이상이 왕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괭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황제의 이름에 홍자가 들어있어 홍을 괭으로 바꿔 괭촌이라고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난성 심양현에도 유명한 집성촌이 있습니다. 바로 판야오촌입니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판야오촌은 판씨 집성촌으로 판야오촌에 남아있는 세계 판씨 종보에는 주나라 성왕이 문왕의 셋째 아들인 계손을 싱양후에 봉한 이후 판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 판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천하의 판씨는 모두 이곳 판야오촌에서 배출됐다라고 할 정도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 성씨와 관련된 집성촌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무려 400년간 조선인으로 혈통을 이어온 박씨 집성촌이 3곳이나 있습니다. 허베이성 칭룽현 박가촌과 랴오닝성 가이현 박가구촌, 번시현 박보촌인데요. 조선인들이 어떻게 중국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일까요? 박씨가 중국에 자리한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19년 명나라와 후금 전쟁 때 조선은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군을 파견했는데요. 지금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이들이 이 조선군의 후예들입니다. 한양에서 출정할 때 조정에서는 병사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을 돌렸다. 당시 강홍립이 이끈 1만여 명의 조선군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대패하면서 5천여 명이 포로가 되었고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게 된 것인데요. 몇 대를 이어오면서도 조선인의 후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주족, 한족으로 편입을 강요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혈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랴오닝성 번시현에 사는 한 박씨의 말에 의하면 16대를 이어 족보를 전해오면서 박혁거세의 후손임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우리는 조선인이다 라는 유언을
대대로 남길 정도로 고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자신의 혈통을 지켜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족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타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주나라 시대에 벌써 보첩이라는 가계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식의 족보는 송나라 시대에 와서 편찬되기 시작됐는데요. 북송의 문인인 구양수와 소순에 의해 편찬된 족보가 그 효시가 되었고 그 후 모든 족보는 그 형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족보를 이어오던 중국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20세기 문화 대혁명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며 동일한 성씨를 쓰는 경우도 있어 비슷한 성씨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본관은 같은 본을 쓰는 성씨는 모두 단일 혈통을 이루고 있어 시조와 후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성씨에는 본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우리나라 본관 제도와 비슷한 군망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군망은 일정 지역의 호족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혈연적 의미는 아닌 사회적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씨만으로는 같은 혈통인지 알 수 없고 같은 성씨라도 그 안에 여러 혈통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본관 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중국은 중국 전통 성씨 문화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부친의 성씨를 이어야 한다는 관습이 차츰 사라지면서 중국 국민은 부모의 성을 동시에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아이들도 늘어 지난 2020년 신생아 성씨 가운데 부친의 성과 모친의 성을 따르는 비율이 대략 12대 1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머니 성씨를 받은 사람이 80만 명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과거 아버지 성만 따르던 전통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성씨는 더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씨 연구가 위안이다는 성씨는 인류사회 진화 과정의 문화유산이자 혈연관계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성씨를 보면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지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의 가치마저 퇴색해져 버리는 요즘,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